서울 구로디지털 단지 12층짜리 건물의 대회의실. 양복을 입은 남자 12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무언가가 재생되고 있었는데 재생이 시작된 지 30초쯤 되자 맨 끝에 앉아 있던 남자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옆에 서 있는 사람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청소부였습니다. 이 청소부가 왜 임원 회의실에 서 있는 겁니까? 이 남자가 6개월간 새벽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것, 그리고 이 남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2번 돌려보시게 될 겁니다. 8개월 전, 경기도 안산 낡은 빌라 3층.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방 불이 꺼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청소부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이름은 박종길. 나이 61살. 안산 반월공단에서 38회를 일한 선반공이었습니다. CNC 선반을 돌려서 자동차 부품을 깎는 일. 손가락 마디가 전부 굵어지고 왼쪽 검지 끝마디가 잘려나갔지만 이 사람은 그 손으로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 이름은 박준혁. 28살. 안산에서 태어나고 안산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아버지 말로는 어릴 때부터 속을 안 썩이는 놈이었다 합니다.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건 아니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들고 학교 가고 밤 10시에 도서관에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중견 IT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회사에 입사한 날 아버지 박종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공단에서 퇴근하고 와서 아들 양복을 다림질했습니다. 다림질을 해본 적이 없는 손으로 선반 기름때가 낀 손가락으로 다리미를 잡고 어깨 선을 세우고 바지 주름을 잡았는데 주름이 2줄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아들이 웃으면서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했는데 박종길이 그 손을 밀어내고 다시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그 양복을 입고 첫 출근한 아들의 뒷모습을 박종길이 빌라 베란다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뒷모습이 이 아버지에게는 38회 선반을 돌린 이유였습니다. 준혁이 다닌 회사는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중견 IT 업체였습니다. 직원 250명 규모,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 준혁은 개발 3팀에 배치되었는데 이 팀의 팀장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축입니다. 팀장 이름은 최정수, 43살. 이 회사에서 12년을 일한 사람인데 실력이 있었습니다. 코딩도 잘하고 프로젝트 관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윗사람한테 보고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임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정리하고 성과를 포장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게 됩니다. 최정수는 비정규직 출신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 파견직이었어요. 2년 동안 파견으로 일하면서 정규직들한테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반, 회식에는 안 불려가고 성과는 정규직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그 3년 동안 이 사람의 안에 무언가가 비틀어졌습니다. 위에서 내리 찍히면 아래를 찍는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배운 공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이 팀에 배치되었을 때 최정수 팀장의 눈에 준혁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대학 졸업장 들고 정규직으로 바로 들어온 맑은 눈의 28.
자기가 3년을 바닥에서 기어서 올라간 자리를 이해는 그냥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자기가 당한 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뒤틀린 보상 심리.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준혁이 성실하니까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했고 야근도 했고 주말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최정수 팀장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올린 보고서에 빨간 줄이 그어져 돌아왔습니다. 수정사항이 적혀 있는데 수정하면 또 빨간 줄, 수정하면 또 같은 보고서를 8번 고쳤는데 마지막에 최 팀장이 한 말이 이겁니다. 처음 거가 낫네. 처음 걸로 올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정신을 갈아 넣은 겁니다. 야근이 늘었습니다. 팀원 6명인데 다른 사람은 8시에 퇴근하는데 준혁만 11시, 12시, 새벽 1시. 팀장이 퇴근하면서 준혁 자리에 서류를 툭 놓고 가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준혁이 이 시기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전화가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끊겼습니다. 박종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바빠서 나중에 할게요만 반복.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예전에 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하던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종길이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안산에서 구로까지 전철로 1시간 반. 김치찌개를 끓여서 냄비째 들고 갔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5번, 10번. 안에서 인기척은 있는데 문을 안 엽니다. 박종길이 문 앞에 서서 냄비를 들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혁이 서 있었는데 박종길의 손에서 냄비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턱선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28살 얼굴이 아니었어요. 40살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아, 너 밥 먹고 다니냐? 준혁이 웃었습니다.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올라가다 말고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원룸안을 박종길이 보았습니다. 싱크대에 컵라면 용기가 12개 쌓여 있었고 세탁기 위에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방 안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박종길의 가슴 한가운데가 쇠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 입에 김치찌개를 떠넣으면서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닥을 보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못 다니겠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28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들썩이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박종길의 왼손 검지 끝마디가 잘려나간 그 손이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토닥, 토닥.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 뒤에서 등을 두드리면서 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선반 앞에서 38회를 버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쇠조각이 튀어서 눈 옆에 흉터가 난 적 있는 그런 눈. 그날 밤 박종길은 안산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아들의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가락이 굵어서 자판이 잘 안 눌렸지만 한 글자씩 쳤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회사에 어떤 공고를 클릭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만둔 게 아니라 밀려나왔습니다. 최정수 팀장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내보내는지 아십니까? 사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증거가 남으니까. 이 사람이 쓰는 방법은 더 교묘했습니다. 업무에서 하나씩 빼는 겁니다. 준혁에게 배정되어 있던 프로젝트를 하나 뺐습니다. 이유는 역량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그 다음 달에 또 하나. 그 다음 달에 또 하나. 석 달 뒤에 준혁의 책상 위에 남은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십니까? 야근이 힘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옆에서 동료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만 빈 모니터를 보고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8시간. 이 시기에 준혁의 출퇴근 카드 기록을 보면 기묘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출근은 매일 하는데 점심시간 퇴근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이 팀 회식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회식 자리에서 최 팀장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다른 팀원들 앞에서 준혁이 요즘 좀 놀고 있잖아. 일을 줘도 못하니까 뺐는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네. 팀원들이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는지 진짜 웃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준혁 입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전부 자기를 향한 것이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혁이 입사 초기에 작업했던 코드에서 버그가 발견된 겁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넘어간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고 이게 클레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드를 최종 검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정수 팀장이었습니다. 검수 권한은 팀장에게 있었고 팀장이 승인을 해야 클라이언트에게 넘어가는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최 팀장이 보고서를 어떻게 올렸냐면 박준혁 사원의 코딩 실수로 인한 클레임이라고. 자기 검수 책임은 한 줄도 없이 준혁에게 심할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에 인사팀에서 준혁을 불렀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권유합니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준혁이 항의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심할서가 걸려 있으니까. 증거는 전부 자기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석 달간 빈 모니터를 보면서 이 사람의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 있었으니까. 준혁이 마지막 날 짐을 싸서 나오는데 최 팀장이 복도에서 마주쳤다 합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게 더 사람을 부수는 겁니다. 준혁이 회사를 나온 뒤 석 달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안 받았고 친구 연락을 안 받았고 이력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박종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잔인한 문장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인데 전화를 받을 수 없다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박종길이 다시 아들 집에 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종길의 무릎이 아들 집 현관 앞에서 꺾였습니다.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문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열었는지 박종길이 열었는지는 준혁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왔을 때 이불 속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쓸모없는 놈이에요. 박종길의 검지 끝마디가 잘려나간 왼손이 이불을 걷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아니, 잠을 잔 게 아니라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박종길이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그랬냐? 같은 말을 2번 했는데 2번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 선반 기계 앞에서 38회를 버틴 사람의 목소리. 준혁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수 팀장, 개발 3팀, 석 달간 업무 배제, 심할서, 권고사직, 전부 다. 박종길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라면 끓여올게. 부엌에 가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넣고 이 남자가 라면이 끓는 동안 뭘 했냐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회사의 채용 공고 페이지를 다시 열었습니다. 거기에 공고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 청소 기간제 계약직 경력 무관 만 60세 이하 여러분. 이 공고를 이 아버지가 1달 전부터 보고 있었던 겁니다. 라면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이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종길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구로디지털 단지 12층 건물. 아들이 3년을 다니고 부서져서 나온 그 건물의 지하 1층에 시설관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면접이라 해봐야 별것 없었습니다. 시설관리 팀장이 이력서를 훑어보고 물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새벽 출근 가능하십니까? 됩니다. 허리는 괜찮으시고? 공단에서 38년 일했습니다. 시설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청소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1달째 공고를 내고 있었거든요. 61살이면 좀 나이가 있지만 몸이 건강해 보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안산공단의 선반공을 그만두고 아들이 다니던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간 겁니다. 월급은 깎였습니다. 공단에서 받던 310만 원이 19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오전 10시 퇴근. 일은 사무실 바닥 걸레질,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38회 선반을 돌리며 자동차 부품을 깎던 손이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첫 출근 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8층 개발 3팀 사무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첫 주, 박종길은 조용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1층부터 12층까지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8층에 올라갔을 때 개발 3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책상들이 보였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책상이 예전에 아들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옆에 새 직원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종길의 걸레 잡은 손에 순간 힘이 들어갔습니다. 걸레봉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리고 쓰레기통을 비우러 돌아다녔는데 팀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리 파티션으로 막힌 작은 방. 문패에 최정수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길이 그 문패를 봤습니다. 38회 동안 선반 앞에서 쇠조각을 깎은 사람의 눈으로 그 이름 석자를 읽었습니다. 팀장실에 쓰레기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 구겨진 종이, 커피컵, 과자봉지, 평범한 쓰레기. 하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구겨진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펴보니 이메일을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최 팀장에게 보낸 메일인데 내용 일부가 보였습니다. 개발 3팀 김사원 업무평가 관련 이름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팀원이었어요. 하지만 이메일의 문맥이 아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업무 배제, 평가 하향, 자발적 퇴사 유도. 박종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들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박종길의 머릿속에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준혁이 아버지가 자기 전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준혁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밖에 나왔거든요. 아버지가 자꾸 전화해서 밥 먹으러 나와라 해서 겨우 나왔는데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식당이 구로역 근처였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다니던 회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건물 1층 유리문 안으로 회색 작업복을 입고 걸레를 짜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멈췄습니다. 저 등, 왼쪽 어깨가 살짝 내려간 등, 38폐 선반 앞에 서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그 등을 아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서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밥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거기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종길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만두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서 저 때문에. 준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울음이 터진 겁니다. 박종길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건물 로비에 서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입술 안쪽에서 피맛이 났을 겁니다. 준혁아, 아버지한테 맡겨라. 뭘 맡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전 직장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다. 61살 아버지가 선방공으로 38폐를 일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부순 사람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다. 이 수치심이 아들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박종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아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3달째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최 팀장실의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문서를 하나씩 펴서 읽고 사진을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핸드폰 갤러리에 사진이 106장 쌓여 있었습니다. 인사평가서, 내부 이메일 출력물, 업무 배제 지시서, 회식비 영수증에 적힌 메모. 세상에, 이 아버지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문서는 법적 증거력이 약하거든요. 이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검색해 본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 무렵 뜻밖의 사람이 박종길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층 8층의 다른 팀에서 일하는 여직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야근을 하다가 청소부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평범한 인사를 나눈 것뿐이었는데 이 여직원이 어느 날 복도에서 박종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박준혁 씨 아버지세요? 박종길의 걸레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여직원이 왜 그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여직원이 누구인지는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 여직원, 이름은 한소연, 31살, 개발 2팀 소속. 이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준혁이 입사했을 때 신입교육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소연이 박종길의 정체를 알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준혁이 퇴사하고 나서 한소연이 준혁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카톡으로 괜찮아? 밥 한번 먹자. 준혁이 익십을 했습니다. 3번, 4번. 그래도 한소연이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밥 먹고 다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답은 없었지만 그러다 새벽에 야근을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걸레를 짜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를 봤습니다. 매일 봤는데 어느 날 그 아저씨의 왼손을 봤습니다. 검지 끝마디가 없었습니다. 한소연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준혁이 입사 초기에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하면서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손가락이 잘려나갔어요. 근데 그 손으로 저 양복 다림질해 주셨어요. 준혁이 그 말을 하면서 웃었는데 눈이 촉촉했던 것을 한소연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한소연이 청소부 아저씨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에 가서 시설관리 직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박종길. 한소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한소연이 박종길에게 다가간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소연도 최정수 팀장의 피해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접 피해를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2팀과 3팀이 같은 층에 있었고 최 팀장이 팀원들에게 하는 것을 매일 옆에서 봐야 했습니다. 준혁뿐 아니라 그 전에도 2명이 같은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업무 배제, 평가 하향, 권고 사직. 최 팀장의 시스템이었어요. 한소연은 이걸 회사에 제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최 팀장은 임원들에게 성과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숫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팀원 한두 명 나가는 건 팀장이 만들어내는 성과에 비하면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었던 겁니다. 한소연이 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매일 새벽 최 팀장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아저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종길이 한소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여직원을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31살. 아들 준혁과 나이가 3살밖에 차이 안 나는 이 회사에서 5년을 버티고 있는 여자. 아들의 선배였던 사람. 박종길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소? 한소연이 웃었습니다. 위험하죠. 근데 저 이미 한 번 찍혔어요. 더 찍힌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2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박종길은 새벽에 물리적 증거를 모았습니다. 쓰레기통의 문서, 팀장실 화이트보드에 적힌 메모 사진, 야근 기록표. 이 남자는 글을 잘 모르지만 사진을 찍을 줄은 알았습니다. 한소연은 디지털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 캡처, 이메일 전달 기록, 업무 배정 시스템의 스크린숏. IT 회사 직원이니까 디지털 기록을 남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소연이 결정적인 것 하나를 더 구했습니다. 최 팀장에게 같은 방식으로 쫓겨난 전 직원 2명의 연락처. 한소연이 2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명은 받았고 한 명은 안 받았습니다. 받은 한 명 이름은 김태호. 35살. 준혁보다 2년 먼저 같은 방식으로 나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소연의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증인이 생긴 겁니다. 박종길이 청소부로 들어간 지 5달째. 이 아버지의 핸드폰에 사진이 230장, 한소연의 노트북에 캡처 파일이 78개, 그리고 전 직원 김태호의 진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디에 가져갑니까? 인사팀은 이미 한 번 묵살했습니다. 경찰에 가져가기에는 형사사건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박종길이 밤새 고민했습니다. 안산 빌라에서 혼자 앉아서 선반 기름때가 밴 식탁에 팔꿈치를 짚고 그때 한소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방법을 찾았어요. 뭐요? 이사회요. 다음 달에 분기 이사회가 열려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사회이사까지 전부 모이는 자리. 이 자리에 직접 가져가면 인사팀이 묵살할 수가 없어요. 박종길이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회의실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소? 한소연이 말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그 회의실을 매일 아침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6개월간 걸레를 잡고 새벽마다 출근한 이유가 이 한 문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원실도 회의실도 서버실도 아무도 청소부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청소부를 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2주 뒤였습니다. 박종길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닥을 닦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9시 12층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 2명, 사회이사 3명, 각 팀장 4명, 총 12명, 최정수 팀장도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분기 실적 보고서를 들고 이 사람 표정이 여유로웠습니다. 개발 3팀의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팀원들을 갈아 넣어서 만든 숫자였지만 숫자는 그 과정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무보고, 영업보고, 개발보고, 최 팀장의 차례가 왔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올라갔고 매출 상승 곡선이 그려졌고 최 팀장이 능숙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물걸레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 시설팀장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청소 아저씨 박종길이 양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표이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봉투 안에 이 회사 개발 3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정수 팀장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최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부를 봤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방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 사람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박종길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소연이 밤새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개발 3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 페이지 수가 42장. 최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게 뭔 대표이사가 손을 들어 최 팀장을 제지했습니다. 앉아. 한 단어. 그 한 단어에 최 팀장의 무릎이
다시 의자에 닿았습니다. 박종길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6개월간 모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 팀장이 특정 팀원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빼는 과정을 기록한 업무 배정 시스템 캡처 47건. 준혁뿐 아니라 앞서 나간 2명까지 3년 동안의 패턴이 동일했습니다. 둘째, 쓰레기통에서 수거한 인사평가 초안 16건. 팀원들의 평가를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한 흔적이 수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비었던 평가가 펜으로 지워지고 D가 적혀 있는 것까지. 셋째, 사내 메신저 대화 캡처 28건. 최 팀장이 다른 팀장들과 나눈 대화에서 특정 팀원을 쳐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기록. 넷째, 전 직원 김태호의 자필 진술서. 자신이 동일한 방식으로 퇴사를 강요당한 과정을 상세히 적은 A사 8장. 다섯째, 한소연이 1년 전 인사팀에 제보한 메일과 인사팀이 이를 묵살한 회신 메일. 42장. 6개월의 새벽이 이 42장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는데 넘길수록 턱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모은 사람이 당신입니까? 박종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서요? 예. 왜요? 박종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회사에서 부서졌습니다. 회의실에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이름은 박준혁이고 개발 3팀에서 3년 일하다 나갔습니다. 나간 뒤로 석 달을 방에서 못 나왔습니다. 박종길의 목소리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38회 선반 앞에서 단련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쇠조각이 날아와도 눈을 감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 내 아들이 무능해서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간 사람이 셋입니다.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최정수 팀장의 얼굴이 여러분 어떤 색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얗지 않았습니다. 붉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진 건 대표이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수 씨, 지금 걱정할 건 증거 수집 방법이 아니라 이 내용이 사실이냐는 거야. 최 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소연 뒤에 김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최 팀장을 봤습니다. 2년 만에 최 팀장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의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즉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사팀장이 교체되었고 최정수 팀장은 직위 해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주 뒤 최정수 팀장은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남들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 이 결말이 통쾌하십니까?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뒤 건물 로비에서 박종길이 작업복을 벗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의 청소부가 아니니까. 로비 유리문이 열리더니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한소연이 연락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사회에서 발표합니다라고. 준혁이 로비를 건너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61살 아버지가 회색 작업복을 손에 들고 서 있고 28살 아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왔냐? 다 들었어요. 준혁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여기서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박종길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검지 끝마디가 잘려나간 왼손으로 밥 먹으러 가자. 아버지, 밥 먹자. 라면 말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이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깨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박종길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눈물 대신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38회 선반을 돌린 손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으로 넉 달 뒤 준혁이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합니다. 공백기가 좀 있으시네요. 준혁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혼자 일어나셨어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박종길은 안산공단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61살에 새 일을 시작했는데 구로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 합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래야 점심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검지 끝마디가 잘려나간 왼손으로 이번에는 팔을 썰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 점심마다 찾아오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주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이렇게 말한다 합니다. 아버지, 오늘 뭐 나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아이를 부순 사람의 쓰레기통을 비우실 수 있겠습니까?